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결혼전 직전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천문대를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22살에 곧바로 들어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서 회사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월급에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실 정도로 저는 제 일을 잘했거든요. 부지런하고 자기 일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싹싹한 제 성격이 회사랑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옆 부서 팀장님이 아는 총각 한 명 소개받아보라고 하셔서 소개를 받은 것이 바로 저희 신랑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돈과 학벌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성격 좋고 부지런하면 돈은 모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부지런한 부모님들 보고 자라서 저 또한 부지런하고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성격 좋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서 직장 또한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게 만난 신랑은 수더분한 성격에 잘 웃는 상이었어요. 하지만 늘 어딘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심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인상이 구겨지더라고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니 엄마라고 말하면서 잠시 나가서 전화하고 올게 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전화인데 왜 나가서 받지 싶어 다른 걸 맞습니다. 조용한 거리라서 그런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매우 잘 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는 듯한 말을 계속 하시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걸 알자 저에게 막좋게 웃으면서 자기네 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험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과정이야. 물론 대학도 우리나라 세 번째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고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너무 무신경하다고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라면서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 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형이랑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고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안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명절이나 가족까지 보이면 형은 대기업 딸이니 엄마가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늘 대접해주는데 자기는 중소기업 다녀서 편밥신세라고 하며 말했어요. 입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은 울고 있는 그를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하고 소개해준 과장님 또한 이 남자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 일 잘하면서 회사 안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이야 라며 소개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학벌 때문에 자기네 집안에서 천박 취급당한다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신랑이 말한 시어머니의 차별은 저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신랑은 미안하다며 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님 내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 학벌이 형님만큼이나 좋지 않고 어머니가 보실 때는 저희 집조차
돈이 많은 게 아니니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식 날을 정할 때도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면서 꼭 상견례를 해야 하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었어요. 사업하신다고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들에게 듣긴 했는데, 저희는 철무점 하고 있습니다. 40년째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노후 걱정은 안 하게끔 준비해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철물점도 사업이라고.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애들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애들만 좋으면 그만이죠. 상견례 때도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다가 철물점 사업이라고 하니 한숨에 푹 쉬시면서 휙 돌아앉으시며 그때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대놓고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정말 열받았어요. 하지만 신랑에게 미리 어떤 성격의 시어머니인 줄 알았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한테도 결혼한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 벌어야 돼. 남편이 적게 벌면 맞벌이 해야지. 할 수 없텐데. 아무튼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으니 아껴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꼭 갖춰놔야 한다. 저희 부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다며 알아서 모든 걸 다 정한 후 결혼식 날짜만 통보해달라 하셔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랑 결혼한 친구들 보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의 무관심이 저는 좋았는데 신랑은 아들의 결혼식마저 무관심으로 이을 거라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매일 저에게 미안해. 내가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당신도. 그래도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더 잘할게.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달랐거든요. 하나 있는 사위라고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착하고 일 잘하는 사위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계절마다 아플까봐 한약도 지워주시고 늘 예쁜 사위라고 말을 해주셔서 신랑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자주 가고 챙겼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동네에서 40년째 철물점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사는 동네에 모르는 가게가 없을 정도였죠. 거기에 일솜씨가 좋아서 가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맥가이버처럼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니 아는 사람도 많고 발도 넓으셨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보시고 아빠는 주로 출장 다니시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 회사는 바이오 회사라서 안 좋은 일에 휩쓸려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가전제품 출장 수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신랑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요즘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잘 안 나서 그런지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계절에 따라서 벌어오는 월급이 달랐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들고 올 때가 많았어요. 거기다 신입이다 보니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얼굴이 정말 안 좋았고 집에 와서도 늘 미안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죠.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 명 있었고요. 아이를 생각하면서 힘내자고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한 신랑이고 사치하지 않는 신랑이다 보니 앞으로 우린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전셋집은 계속 오르고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런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씨 아저씨 알지? 우리 철물점 옆에 옆 건물 국수가게 사장님. 거기 사장님이 이제 80이셔서 장사를 그만두신다더라고. 허리디스크 수술하시고 영 힘드시다고. 근데 거기가 월 매출이 2천이 넘는 곳이야. 단골만으로 점심 장사만 하는데 그 정도 벌면 정말 많이 버는 곳이지. 거기 사장님이 나에게 국수 가게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말이다. 너희 부부가 해보는 게 어떻다 싶다. 저는 듣자마자 이건 기회다 싶었죠. 여보, 우리 해보자. 거기 정말 단골 손님 많고 점심 장사만 해서 그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우린 저녁 장사까지 하고 배달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네 그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는 커가는데 점점 월급은 줄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친정아빠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철물점 하시며 인맥이 워낙 넓으셨기 때문에 주방 가게가 돌아가는 소식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인맥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국수집에 물건이 고장날 때마다 아빠가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셨고 엄마도 아버지도 그 집의 오랜 단골이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국수집 사장님 하나 있는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사장님 또한 가게를 접고라면 딸이 있는 따뜻한 나라에 가셔서 살고 싶다 하셨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인수해주기보다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인수해주고 싶다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딸의 부부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뻔히 보여서 이 가게를 인수하자고 하신 겁니다. 국수가게 사장님도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가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 거지만 저희 친정아빠를 믿고 사위인이 신랑에게 비법 육수를 만드는 방법, 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실한 남편은 무척이나 열심히 배웠고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정도로 연습했어요. 신랑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야채 다듬는 것부터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다시 점심시간에 나와서 서빙을 돕고 퇴근 후 다시 육수와 면 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랑 신랑은 매일 주식이 국수였어요.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어요. 하루에 국수만 5그릇씩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가게 인수 후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접고 일을 도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이 직장을 잃고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한번 구경 오셨어요? 하지만 30년 된 가게를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 그리고 리모델링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로 오셔서 어머님은 가게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오지도 않으시길래 제가 나가서 인사드렸고 설마 했는데 개업했다는 가게가
이곳이 맞긴 한가 보구나. 근데 개업이면 뭐라도 하나 좀 새 곳으로 가져다 놓지 그랬니? 간판도 말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좀 맞게 말이야. 그리고 에휴, 아니다. 됐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하시려다가 꾹 삼켜버리시고는 가게 겉모습만 한참을 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국수 한 그릇 먹지 않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나는 보태줄 돈 없으니 엄마에게 돈 달라 하지 말렴. 혹시나 형에게 들붙어서 돈 달라 하지 말고 너희 가게이니만큼 너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해버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신랑은 이제야 자기가 만든 국수가 맛있다며 엄마에게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돈이나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철없는 아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혹시나 금전적 피해가 그 잘난 형에게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떡해. 아들이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 노력도 알아봐 주시지 않고 브랜튼 드시지 않고 가시는 거야. 당신, 우리 꼭 이 가게 성공시키자. 당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자.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 힘내 여보. 신랑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신랑의 노력을 몰라주니 솔직히 그땐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제가 더 마구 이야기해버렸어요. 신랑도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한다 싶었겠죠. 신랑은 가게를 인수받고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저의 성격과 착실한 신랑의 능력 덕분에 저희는 몇 달 만에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배달까지 시작하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 동네 맥가이브로 소문난 아빠의 사위가 한다고 하니 더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셨어요.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서 친정엄마가 식사 시간에는 매장 일을 도와주러 오셔야 할 만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10평 남짓한 국수집에서 30평대 가게로 늘려갔습니다. 6테이블이 고작이었던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는 웨이팅까지 해야 하는 가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연매출 2억 달성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고 저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축했습니다. 당신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는 늘 패배자 인생인 줄 알았는데 당신 만나서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을 맛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신랑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모든 일을 도와주신 건 저희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자 가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안정되자 신랑은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 게 그렇게 매몰차게 자신을 버린 엄마를 장사가 잘 되자마자 찾는 신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랑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이번에는 가게 입구에서 서성거리지 않으시고 곧장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네. 역시 내 아들. 뭐가 되어도 될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최고다. 국수 장인이 되었네.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한평생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신랑은 어머니가 본인을 인정해주자 정말 신나더라고요. 저는 왜 이제서야 찾아와서 아들에게 칭찬을 하는 건지 좋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랑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인정, 그리고 칭찬을 잡고 어머니를 가게로 초대하고 싶어하고 시댁에 방문하길 바랬습니다.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신랑은 시어머니한테 매달렸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평생 자기를 무시한 부모가 이제 와 돈 좀 번다고 가까이 하려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전 너무 이기적인 부모라 생각이 들어서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오면서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씩 계셨다 가셨어요. 그러던 하루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내가 병원을 못 간다. 아플 때도 됐지 뭐. 허리가 아픈데 침대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요즘 나오는 침대는 허리도 타놨다는데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침대 하나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온갖 불쌍한 척하면서 아들에게 베푸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해서 동창들 모인다고 하는데 입구가 롯이 없어 아들 둘 번듯하게 키워놓는 거 아닌데 남들 다 있는 명품 가방 하나 없으니 하면서 아들에게 옷은 사달라 하더라고요. 잘난 큰아들만 최고다 하실 때는 언제고 저희 가게가 잘 되기 전에는 혹시나 본인한테 손 벌릴까 겁나서 손절하실 때는 기억도 안 나는지 자꾸 아들에게 그리고 저 들으라고 아프다 옷이 없다 돈 달라는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워서 무언가를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날은 저에게 매상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 현금 들어온 거 있으면 좀 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현금 들어온 거 없고 저희도 대출 받아서 가기 시작한 거라 다 갚아야 하니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너는 참 예전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 처음에는 내 얼굴 쳐다도 못 봤잖아. 가게 좀 커졌다고 이제 주변이 다 만만해 보이는 거니? 이거 우리 아들 가게인데 며느리가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될 거야? 우리 아들이 실컷 고생해서 이제야 살만하게 됐으면 시어머니나 시댁한테 알아서 잘해야지. 너는 이렇게 나를 홀대하면 되니? 이러면서 제가 할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며 저보고 건방지다 하시니 그날인 저도 할 말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오셔서 잘해봐라 응원 한마디 안 해주시고 가게에 들어오기도 거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셔서는 괜히 형님한테 빌붙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가셨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나요? 바뀐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저도 성질이 나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안에 있던 남편이 허겁지겁 나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이만 가세요. 제가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서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가게에 대한 모든 돈은 사실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부터 가게 인수까지
저희 아빠 이름으로 했고요. 중견에서 돈 관리도 해봤던 제가 급속하게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신랑 또한 제가 돈 관리를 더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가게에 오시면서 신랑이 돈 관리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용돈을 얼마를 달라 이야기한다던가 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저는 신랑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웠을 때 1,000원 한 장 보태주신 적 없으신 분들이셨어. 당신 회사 잘리고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정말 힘들 때도 나는 모른다. 니네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던 풀인데 왜 우리가 돈을 보태드려야 돼?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자 남친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이제야 형이 아닌 나를 봐주시는데 엄마한테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 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정말 바보야. 당신이 지금 가게가 잘 되니깐 이제 와서 가족 의논해주는데 힘들 때는 남을 알아줬으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사니깐 와서 이러시는 거 나 정말 불편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속지 말라고 말했지만 신랑은 전류는 끊기 힘든지 남편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신랑은 어머님에게 인정받으니깐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늘 가게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하며 그래도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웃던 신랑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등전하고 나서는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사 저랑 관련된 일을 귀찮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한 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저도 눈치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좀 다녀야겠다.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좀 하게. 돈 좀 보태다오. 카드도 괜찮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아프실 수도 있으니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실비 있으시죠? 병원비 청구해 보시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형님 부부랑 반반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는지 드시던 물잔을 테이블에 신경대 쪽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아니 너는 여태 나한테 뭐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시어미가 아프다고 병원비 $500는 게 그게 그렇게 주기 싫으니? 그때 솔직히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병원 입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돈 정산할 때 되면 되는데 왜 벌써부터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정말 병원비가 필요하신 거 맞으세요? 이번에도 가게 앞에서 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이자 남편이 와서는 당신 엄마가 지금 아프시다고 하는데 건강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이 문제야? 병원비 없다고 돈 달라고 온 시모에게 제가 메모장을 끊어버리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부리며 난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게 왜 그랬냐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몬은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어머니가 호구 아들 잡아서 불쌍한 척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요. 허리가 아프다는 분이 시댁에서 저희 가게까지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왜 자주 오시는 걸까요? 보통 허리가 아프면 버스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가게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가실 때는 신랑은 꼭 택시를 잡아서 편하게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1시간 거리 택시비만 늘 7만 원이 전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파서 병원비 좀 달라고 했다고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아들 녀석 잘 키웠더니 부모를 나무라라 하는구나. 남편도 이 소리를 듣자 어머님과 똑같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아이 당신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드려.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힘든 돈 아니잖아. 이렇게 엄마가 우시는데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하늘을 100도 못 벌어서 힘들게 사는 거 다 잊었어? 우리 지금 아빠한테 빌린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거 알아? 그리고 병원비를 안 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 태어날 때 우리가 계산하겠다는데 왜 지금 5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아? 제 말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 가게에서 울고 이런 소란을 피우면 영업에 반이 된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 손을 잡으며 아이 엄마, 내가 알아서 마련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 걱정 마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 뒤로도 신랑은 어머니 병원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딨냐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날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사용하는 카드는 전부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어머니 옷가게 마트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본인 원하는 물건 다 결제해주자 본격적으로 가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좋겠어. 그래놓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어머니, 이거 저희 아빠 인맥으로 시작한 일이고 저희 신랑 100만 원도 못 벌어와서 제가 먹어 살렸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신랑을 무시하니 시민을 더 무시하지. 너는 못 배워서 이렇게 시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 다 안 시켜주려다가 시켜줬음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저희 돈 관리도 남편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들 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건지 가게 오실 때마다 남자인 사장이 돈 관리를 하는 거라면서 계속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라서 누구보다 돈 관리를 잘하는 저에게 남자가 해야 된다며 계속 따지듯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은 신랑이 저희 친정집에 참 잘했거든요. 생신이면 저보다 저희 엄마 아빠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예약도 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사서 직접 드리던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신랑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생신인데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자기는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데 왜 나만 잘해야 하냐며 자기는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온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 생신인데 말이죠. 당신 지금 한 말 무슨 뜻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에게 어떻게 잘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돈만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랑 우리 집이 어떻게 같아? 남편은 제 앞에서 등을 휙 돌리며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라고 나는 우리 엄마 챙길 테니 그리고 국수집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온 것도 있잖아. 다 아버님 덕분만은 아니잖아. 신랑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정말 성격 좋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은 더 이상 없더라고요. 친정 아빠에게 아들처럼 자라겠다는 신랑은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동네라서 늘 오픈 전에 아침 인사를 하고 아빠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아들 같았던 신랑은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친정 가게에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매우 서운해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가게에 모르는 사람이 와 있길래 손님은 나인 것 같고 누구길래 국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나 봤더니 남편이 저와 의논도 없이 직원을 하나 채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방고조도 아니고 테이블 보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무슨 소린지 딱 알겠더군요. 저를 대신하는 직원을 뽑았으니 저와 상의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를 가게에서 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저에게 시키는 겁니다. 엄마 허리 아프시니까 당신이 시댁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드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드리고 하던데 당신한테 그런 일까지 시키지 않을 테니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드리면서 엄마랑 잘 지낼 생각 좀 해. 그리고 가게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 있어. 신랑님 말에 마음이 완전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게 없으니 저도 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시댁에 가서 집안일 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나는지 저를 노려보며 한숨을 푹 쉬었고 남편이 직원을 뽑든 말든 저는 계속해서 가게에 나왔어요. 제가 없으면 누가 올 건지 너무나도 뻔했기에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자 어머님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무슨 서류 봉투를 흔들면서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저를 그 서류 봉투를 제 앞에 쓱 밀어놓으셨어요. 그래, 너도 아직 젊고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안 맞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니? 우리 아들 요즘은 이혼은 흠도 아니야. 서로 쓴맛 삼켜가며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웃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저희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시나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면 지금 주제 넘는 소리 하고 계신 거 어머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자 어머님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희들 고작 40언저리고 앞으로 60년에 이렇게 지금처럼 매일 싸우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 요즘은 이혼함도 아니다. 다른 짓들도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버린다면서. 너는 내 앞에서 그동안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왜 너도 가게가 잘 돌아가니 아쉽긴 아쉬운 거니? 하며 제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쓱 밀어넣으시고는 새로 뽑은 직원에게 커피 한 잔 타오라며 시키는데 아마 그 직원도 어머님이 뽑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망설였다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식 부부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를 직접 들고 얼굴 앞에 들이미나요. 참담한 마음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에도 주방에 있던 남편이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제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벼랑이고 최소한 이 지점은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고 나를 벼랑 끝에서 붙잡아줘야 한다고? 어머 그런 심정으로 남편이 쳐다봤어요. 남편도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본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는 그대로 가게 밖으로 슬그머니 나가는 겁니다. 소심한 성격 그대로 말리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옆에서 자기 엄마 앞세워 심지어 이혼이라는 절차를 그렇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자 저도 남아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휘몰아치던 마음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 다시 어머님에게 드렸어요. 내가 직접 작성해서 보낼 터이니 여기 조건이 어떤지 나는 모르고 이걸로 어디서 써왔는지 내가 그대로 따를 것도 아니니깐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는 휘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준비하라는 서류 몽땅 다 준비해서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요. 사실 저에게 국수집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어차피 아빠가 하시는 철물 좀 도와드리면 그만이고 국수집 하나로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벼는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그 국수집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재산분할 하려고 확인한 결과 우리 친정에서 가게 창업하는데 전부도 가져다 주고 돈까지 대주고 부모님들이 가게 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니 남편이 20% 제가 80%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 친정 자본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저희 아빠에게 갚을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랑이 들고 갈 몫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에서 위자료 빼고 나니깐 남편에게 500만 원 남더라고요. 제 담당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지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503만 원인가 남는 듯 보였어요. 변호사가 엄청 당황해하며 서류를 저에게 건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500만 원이면 내 전 남편 5달은 좋게 버티고도 남는다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월에 100만 원 지기 힘들었는데 그 금액이면 남편에게 아주 큰 금액이라며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냐며 우리에게 찾아와 따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돈을 모으려고. 내가 변호사 다시 알아볼 거야. 이거 네가 돈 뒤로 빼돌린 거지? 하면서 저를 밀쳤고 제가 넘어지면서 손에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위자료 금액만 더 올라가서 2천까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치료비는 별도고요. 치료 기간 동안 일 못한 비용까지 싹 다 계산해서 번돈돈거리다 이혼했으니 마무리도 돈돈돈으로 깔끔하게 계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남친은 빈털터리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수집 해보겠다고 시댁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했지만 석 달도 못 가고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국수집이 인기 좋았던 이유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동네에 맥가이버처럼 많은 일을 해준 덕분에 단골들이 생겼고 그런 단골들이 입소문을 내줬기에 동네 장사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지하 식구들은 아들이 국수를 만들 줄 아니까 다시 대박 날 거라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장사가 그리 쉽나요? 신랑은 국수를 만들 줄만 알았지. 서빙하고 손님들 대처하고 단골 만들 위해 노력한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가게가 망하고 뒤늦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신랑을 닫아달라 했지만 그런 배은망덕한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저는 자식 핑계로 다시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엄마만 쳐다보면서 저희랑 인연 끊을 생각 따윈 하지 않았겠죠. 지금 저는 친정아빠의 소개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일하고 있어요. 마카롱을 만드는 가게가 있는데 아빠 친구분의 큰딸이 운영한다며 사업이 점점 커져 일손이 부족하다 하길래 제가 거기 들어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게 사장 언니와도 마음이 잘 맞고 그 언니도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가게 운영 중이라 하길래 정말 친언니 같은 생각하게 되면서 두 여자가 아주 열심히 마카롱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점도 하나 차려서 해보려고요. 국수집 운영하던 노하우도 있으니 무섭지 않고요. 매일 찾아와 제 속 뒤집는 사람들도 없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변한 사람들 보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돌변해주고 아니다 싶음 끊고 살면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